네, 전국철도노조가 오늘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객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가 화물열차도 30%만 운행해 교통 또 물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후부터는 시민들의 퇴근길 교통대란도 우려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다시 마주 앉은 한일 양국이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측은 3차 협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법정 싸움 돌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권 하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성과로 꼽으면서 앞으로도 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7.6% 인상됩니다. 세대별 평균 금액은 6만 4천 원으로 지난달보다 6,500원가량 오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9시부터 무기한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X와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매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현재 KTX와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원하는 시간대에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찍 갔다가 일찍 와야 되는데 부산이 멀잖아요. 12시 거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볼 일이 이 시간에 있어서 왔는 거고, 근데 내려가는 차가 보니까 차가 좀 별로 많이 없어서 그게 걱정스럽고. 철도공사는 오늘부터 KTX는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화물 열차는 30% 수준까지 운행률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전철의 경우 평소에 82%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3%, 퇴근 시간은 84%로 운행됩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늘 오후 이곳 서울역과 부산역,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 기자, 열차 운행 시간도 그렇고 승객들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불편을 덜 수 있을까요? 네, 열차 운행 시간 등 변동사항은 역을 찾지 않더라도 철도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을 사전에 예매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만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새로 예매를 해야 합니다. 파업 기간 승차권 환불이나 취소,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되고요.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수출 당국이 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국 간 법적 공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수출 당국이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회의에서도 결국은 입장차만 확인을 했다고요. 네, 두 나라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 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한 인식의 폭은 넓어졌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측은 일본 수출 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철회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3차 협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통한 법적 공방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봐야겠죠.
네, 정액간 협력과는 우선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어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패널 설치 요청으로 결론을 내리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피제소국인 일본과 법적 공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국내 재계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경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늦춰달라고 실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기업인들이 김상조 실장과 함께 만났다고요. 네, 오늘 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황박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경식 경총회장은 김상조 실장에게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주 52시간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법인세 등에 대해 보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네, 기업인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주 52시간제입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에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등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상조 실장 답변은 어떻습니까? 네, 김상조 실장은 이에 대해 얼마 전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총회장단에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면서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권 하반기 첫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면서 이 분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경제 관련 소식들을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어제 대화가 2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시장 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서울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현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셨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합동조사 등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주택을 줄이는 정책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았지만 현 정부는 경제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 얘기대로라면 서울 등 이렇게 수도권 지방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추가 대책이 나올 것도 같은데 좀 어떤 것이 검토가 될까요? 네, 예상되는 추가 대책으로는 우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한다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형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데요. 어제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직접 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등기, 소득, 과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이 기조와 관련돼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52시간제로 기업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질문을 받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와 유연 근무제 확장을 처리해 내년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도 한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법과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병행이 되지 못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값이 폭락을 했고 또 주력 수출 품목인 디램 반도체도 다시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떨어졌는데 돼지고기 값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61로 한 달 전보다 0.2%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8월과 9월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 4.7% 하락한 농림수산품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한국은행은 돼지고기 공급은 다시 늘었지만 수요는 줄었다며 돼지고기 지수가 전월 대비 32.5% 하락한 게 전체 하락폭의 80에서 90%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 떨어져 4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네, 수치를 보니까 디램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공산품도 0.1% 하락했는데 9월 상승한 유가가 반영돼 석탄 및 석유 제품이 2달 연속 상승했지만 화학 제품과 전자 및 광학기기가 각각 0.3%, 0.4% 하락한 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자 및 광학기기에 포함된 디램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디램은 전월 대비로는 7.2% 하락, 전년 대비로는 49.7%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 수입 물가를 더한 국내 공급자 물가 지수는 104.80으로 전월 대비 0.4% 내렸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에 수출 물가를 포함한 총 산출 물가 지수는 102.69로 같은 기간 0.6% 떨어졌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항공산업에 더 주력하겠다는 뜻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조원태 회장의 이런 발언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걸까요?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 회장은 미래 사업 구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항공운선과 관련된 사업 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대한항공이 자리 잡으면 정리할 사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사한 겁니다. 내년도 경영 상황이 만만치 않고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조 회장은 또 핵심 사업이란 항공운송과 제작, 여행업과 호텔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력 감축 등 긴축 경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말 내에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영권 분쟁 그리고 총수일 간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부인 이명희 씨와 3남매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눈 것과 관련해서 가족 간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우려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KCGI의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최근 한진칼 지분 5%를 확보한 반도그룹에 대해서는 만난 적이 없어서 우호 세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대주주 변경 문제로 곤혹을 겪어온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로의 대주주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고 K뱅크는 KT로의 대주주 변경을 결정할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카카오뱅크부터 알아보죠. 카카오로의 대주주 변경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금융지주인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주식 1억 440만 주, 지분 29%를 손자 회사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 4,895억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현행법상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은 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16%는 카카오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인 34% 마이너스 한 주 가운데 29%를 한투밸류에 양도키로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 매각안을 승인하게 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카카오로의 대주주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한 기업 공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는 한숨을 돌렸는데 K뱅크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카카오뱅크와 달리 K뱅크의 대주주 변경 승인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요. K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 했던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심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KT가 K뱅크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대주주로 등극하려던 계획은 잠정 중단됐고 자본금을 수혈받지 못한 K뱅크는 대출 영업이 중단되고 자기 자본 비율 BIS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경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KT와 K뱅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인터넷 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은행법 취지 훼손이다, 또 KT에 대한 특혜 논란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처리가 무산돼 왔습니다. 내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이 다뤄지는데 위원들이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번 소위에서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 일정 등에 따라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KT와 K뱅크 모두 긴장 속에서 내일 소위에서의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평균 7.6% 오릅니다. 소득과 또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네, 세대당 평균 6,579원이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 증가율과 올해 재산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7.6%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소득, 그리고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 재산 변동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 인상률은 높았지만 소득 증가율이 낮았던 영향에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보험료는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김 기자, 그러면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별 소득과 재산 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34%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절반가량은 변동이 없고 18.8%는 오히려 내려가는데요. 보험료가 오르는 259만 세대 중 72%가 소득 상위 6분위에서 10분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악취가 나고 또 먼지가 끼는 현상 때문에 논란이 됐던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기능 불량 등의 이유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은 자동 세척 기능 불량 등의 이유로 구입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광고와 달리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제품 내부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에서 LG전자의 광고가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1회 건조당 1에서 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 세척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나 녹 발생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보고 제품 산 소비자들은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조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네, 위원회는 해당 소비자들에게 14일 안에 조정 결정서를 보내야 합니다. 문서를 받은 소비자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들일지 말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가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LG 측이 받아들이면 이번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은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에 항공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이 됐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항공 마일리지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방식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일리지 사용률이 50%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지훈 변호사는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이런 방안 등이 제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복합 결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외국 항공사나 국내 카드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마일리지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등 소비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0년으로 설정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 기자, 일부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민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약관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해외여행 후에 공항에 입국을 하면 휴대폰 신고서를 종이에 써서 제출을 해야 되죠. 이 때문에 입국장 문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앞으로 입국할 때 조금 절차가 간편해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휴대폰 신고서를 세관의 종이로 제출하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기 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오는 25일부터는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관세청은 운영 성과를 검토해 향후 타 공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모바일로 좀 편리하게 전자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행자가 휴대폰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행자 휴대폰 신고 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 생일, 여권번호 등 기본사항과 여행 내용, 세관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이후 신고 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된 QR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 심사 후 통과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